세계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의 온라인 공간과 해외 화교 사회는 한 이야기 때문에 크게 들끓었습니다. 눈으로 증거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21세기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누가 감히 믿었겠습니까? 한편의 비극적 희극, 한 번의 인도주의 참사,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중공 체제 아래서 새로 떠오른 신흥 부자 계층의 도덕적 타락이 바닥을 뚫고 내려간 것을 고발하는 공소장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 살 수 있다는 착각, 그런데 정작 가장 비싼 것인 인간다움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쉬보입니다. 온라인 게임 업계의 억만장자, 스스로를 중국의 첫 번째 아버지라고 떠받드는 인물입니다. 수십억 위안대 자산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성은 출산 도구로 만들고 자기 아이들은 공업 제품처럼 찍어내려는 병적인 취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을 버튼 하나로 시작해놓고는 사람을 숫자로만 세는 어떤 지도자들의 버릇처럼 생명은 그의 장부에서 단가로 환산되는 듯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즉 12월 15일에 미국의 주요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포스트가 동시에 충격적인 탐사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쉬보가 미국 땅에서 대규모 대리 임신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100명, 아니 수백 명의 아이를 두는 혈통 제국을 만들겠다는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유출된 영상들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머리를 모두 밀고 같은 옷을 입은 채 강철 같은 규율 속에서 수용소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빠를 외치는데 그 목소리는 살아있는 감정이라기보다 프로그램된 기계의 출력처럼 공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부자의 방탕한 사생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붉은 엘리트가 가진 황제적 사고의 섬뜩한 단면입니다. 돈을 절대 권력으로 여기고 인간을 자산으로 여기고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출산 기계로 여기는 사고 말입니다. 그런 사고는 국경을 넘어 전쟁을 일으키고도 정당화라는 포장지로 덮는 시대착오적 오만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보여준 그 뻔뻔한 논리처럼 강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이 언제나 비극을 낳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장펑 선생과 함께 쉬보의 거미줄 같은 내막으로 깊이 들어가 이른바 100명 자녀 가문의 비밀을 한 겹 한 겹 벗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서구의 기술 억만장자들과 비교해 문명과 야만의 차이가 무엇인지, 같은 다산집착이라도 왜 어떤 것은 논쟁이고 어떤 것은 공포가 되는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누군가는 미래를 말하며 로켓을 쏘고 누군가는 과거를 끌어안고 사람을 사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라는 부름이 수용소의 구호가 될 때,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최근 며칠 사이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뒤흔든 한 영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즐거운 유치원의 풍경도 아니고 따뜻한 가족 상봉의 장면도 아닙니다. 영상 속에는 대략 3살에서 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모두 머리를 완전히 밀어 두피가 창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어린 동자승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잔인하게 말하면 노동교화소의 어린 죄수들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식 학교의 교복이 아니더라도 그 획일성은 개별이 아니라 묶음으로 구매되고 관리된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마치 고아원이나 군부대의 단체로 취급하는 옷처럼 말입니다. 다양성도 없고 개성도 없고 아이 하나하나의 색도 없습니다. 인간을 동일 규격으로 맞춰두면 통제하기 쉽다는 발상, 그건 어느 전쟁터에서 병사를 숫자로만 세는 정권의 습관과도 닮아 있습니다. 촬영자가 다가가자 아이들의 반응이야말로 사람을 소름 돋게 합니다.
보통 부모나 친척을 보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안기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웃거나 울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혈연의 반사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태엽 감긴 인형처럼 서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에 놓인 실험체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계적인 고음으로 외칩니다. 아빠, 아빠. 시청자 여러분, 그 부름 속에서 사랑이 들립니까? 피가 이어진 의지처가 들립니까? 들리는 것은 공포, 절대 복종입니다. 평양에서 주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를 보며 외치는 구호 같은 소리, 살아남기 위한 충성의 업무 같은 소리입니다. 여긴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명백히 반인류적 실험실이고 어떤 사이비의 양육시설처럼 보입니다. 멍한 눈빛, 빡빡 민머리, 경직된 몸짓을 보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용소 같은 공간 뒤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시보입니다. 중국 게임 업계의 거물, 수십억 위안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부르는 혈통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미국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법의 빈틈과 최첨단 생식의학 기술을 이용해 가장 낡고 우매한 봉건적 사고를 구현하는 데 쓴 것입니다. 최신 기술로 과거를 복제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러시아가 현대 무기를 들고 과거 제국의 망령을 쫓으며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기술이 진보해도 윤리가 퇴보하면 결국 남는 것은 파괴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쉬보라는 이름의 신시대 괴물. 그렇다면 쉬보는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괴물이 되었습니까? 도덕을 잠시 옆에 두고 보면 그의 인생은 중국 인터넷 붐 시대의 역천계명 시나리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쉬보는 1977년, 즉 1977년에 태어났습니다. 사회의 최하층에서 출발했고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며 직업학교마저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게임과 숫자에 유난히 민감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시지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전설적인 게임 몽환 서유를 만든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게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쉬보를 게임 업계의 신으로 떠받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 그는 독립해 두어 이왕 같은 회사를 세우고 돈을 홍수처럼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빠르게 수십억 위안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공부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예술을 모으거나 최소한 요트와 슈퍼카와 저택을 즐기며 품격을 흉내라도 냅니다. 그런데 쉬보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으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를 문명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내면의 야수를 풀어놓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원초적 욕망, 가장 썩은 봉건 사고가 돈이라는 껍데기를 두르고 그를 왕관 없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SNS에서 그는 주주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팬들의 우상, 주선생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설파했습니까? 일부 다처를 노골적으로 찬양했고 출산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망상을 퍼뜨렸고 여성을 도구이자 출산 기계로 취급했습니다. 여자는 재주가 없을수록 덕이 있다 같은 말, 더 끔찍하게는 무인도에서 여자가 나를 한마디라도 욕하면 바로 죽여먹겠다 같은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황제인 가문, 아내와 자식은 신민이자 노예인 가문을 만들려 했습니다. 웃기는 건 이런 발상은 옛 왕조의 유물이 아니라 2025년에 인터넷에서 살아 숨쉰다는 점입니다. 마치 21세기에도 전쟁을 역사적 권리로 포장해 남의 땅을 침공하는 크렘린의 변명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 달력은 멈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혼인 없는 결합의 경제 계산서. 이 제국을 굴리기 위해 쉬보에게는 관리자, 왕비 없는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탕징,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얼리우 엄마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쉬보와 탕징의 관계는 돈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부패시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2009년, 즉 2009년의 탕징은 대학 2학년의 순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소개 사이트에서 쉬보를 만났습니다. 쉬보는 처음부터 카드를 뒤집듯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많다. 그리고 아이를 아주 많이 원한다. 동의하면 와라. 젊은 여성이 돈의 광채에 눈이 멀 때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탕징은 학업을 그만두고 쉬보와 동거를 시작했으며 그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탕징의 역할은 연인이나 어머니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쉬보의 아이를 낳는 것뿐 아니라 거대한 후궁 시스템의 총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대리 임신으로 낳은 아이들까지 돌보고 일상을 관리하고 심지어 쉬보의 지시에 따라 미국으로 가서 국제 대리 임신 네트워크를 조율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과 실을 내고 한 사람은 노동과 자궁과 관리로 시스템을 굴렸습니다. 둘은 함께 아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생명이 공장품이 되는 순간 인간성은 전쟁의 포탄처럼 쉽게 소모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람을 자원으로만 보게 되면 다음은 늘 폭력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3년, 즉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출산 정책을 완화하던 시기, 쉬보는 완전히 통제를 잃었습니다. 탕징의 최신 폭로에 따르면 둘이 결별한 뒤 드러난 쉬보의 자녀 수는 3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쉬보는 이후 100명이 조금 넘는다고 정정했지만 시청자 여러분, 100이든 300이든 이미 정상적 가족의 범주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산업형 사육입니다. 그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공급망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일부주의 느슨한 대리 임신 규정과 출생지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이용해 미국 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중국으로 운송해 외딴 저택들에 가둬 키웠다고 합니다. 생명과 국적을 함께 포장해 수출입하는 발상, 그건 참으로 현대적이면서도 원시적입니다. 마치 전쟁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시도와 같아서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동맹이 적이 될 때 8억 1,900만 위안의 전쟁. 쉬보와 탕징의 기괴한 공생은 돈과 폭력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쉬보는 탕징에게 총 8억 1,900만 위안, 즉 8억 1,900만 위안을 보냈습니다. 미화로는 1억 1,000만 달러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쉬보는 교활했습니다. 송금 메모에 종종 대출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수법의 잔인함은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생활비, 반항하면 빚. 그는 돈을 목줄로 받고 탕징의 목을 조였던 것입니다. 2023년 탕징은 수백 명 아이들의 참상, 쉬보의 통제와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게 했고 막 걸음마를 뗀 아이들에게 군대식 규율을 들이댔습니다. 탕징은 결국 무너져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탕징은 계좌에 남아있던 3억 위안가량을 챙겨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에 올라있는 1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달아났습니다. 모두 친자가 아니더라도 그 선택은 공범에서 증언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2024년 쉬보는 중국 법원에 탕징을 제소해 대출금 3억 위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 1심은 그나마 상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없어도 10년 넘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사실혼 관계로 보고 돈은 공동생활비와 양육비로 간주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쉬보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중국에서 돈과 권력은 법의 허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쉬보는 관계망을 총동원해 1심을 뒤집으려 했고 탕징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궁지에 몰린 탕징은 결국 끝장을 보자는 선택을 합니다. 돈은 막히고 사람은 쫓기고 쉬보 곁에 남겨진 두 딸조차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탕징은 모든 것을 SNS에 폭로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시보의 금지 구역 내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탕징이 말하지 않았다면 호화로운 철문 뒤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선전으로 가려질 때처럼 철문과 벽은 늘 진실을 숨깁니다. 탕징은 딸이 폭행당해 얼굴이 멍든 사진을 공개했고 아이들이 호구가 없고 하루도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문명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탕징은 경찰에 7번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중국 경찰은 아이조차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이유는 가정 분쟁이니 개입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전쟁에서도 특별 군사 작전 같은 말로 침공을 포장하듯 폭력은 늘 명칭을 받고 책임을 지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탕징도 공범이라고. 맞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 잔혹한 시스템의 간수였습니다. 돈과 허영 때문에 악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녀를 듣는 이유는 그녀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유일한 생존 증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럽혀진 손을 드러내면서도 그 안에서 벌어진 죄악을 폭로한 사람입니다. 탕징의 학대와 감금 주장들은 시보가 수년간 공개적으로 퍼뜨려온 병적 사상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여성을 죽여먹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리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보는 300명 아이들의 운명, 호구 문제, 교육권 문제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숫자만 두고 100이냐 300이냐로 말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전쟁도 늘 이렇습니다. 사람을 잃어도 숫자만 남기고 책임은 연막 속으로 도망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통계로 참상을 덮으려 할 때처럼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 일론 머스크와 시보, 문명과 야만의 거리.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아이가 많고 대리 임신도 한다. 그런데 왜 시보만 비난하느냐? 이중잣대 아니냐? 겉으로 보면 둘 다 다산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돈과 기술과 법을 이용해 혈통제국을 만들겠다는 점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문명 수준의 간극이 큽니다. 일론 머스크가 고기압의 기술 영주라면 시보는 현대판 노예주에 가깝습니다. 동기를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동기는 논쟁적이고 오만해 보일 수 있어도 인류의 미래라는 거대한 담론과 연결됩니다. 그는 세계적 인구 감소를 걱정하며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적게 낳으면 문명이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수한 유전자를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논쟁이 있어도 적어도 방향은 미래와 우주 개척, 인류 생존 같은 거시적 목표를 향합니다. 반면 시보의 논리는 단순하고 저급합니다. 내가 황제다. 그는 인류도 문명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지배, 욕망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는 아이를 사회에 기여할 존재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인력 자원, 노후의 도구로 봅니다. 여성은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가장 잔혹한 형태의 사회적 다윈주의입니다. 전쟁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들 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미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방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머스크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대체로 미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라임스나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가 분쟁을 겪으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DNA 검사, 양육권, 양육비를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국의 법에는 분명한 붉은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상대의 양육권을 마음대로 빼앗거나 아이를 가둬 교육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보호기관 CPS가 즉시 개입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려면 자격과 커리큘럼을 갖춰야 합니다. 폭행이 드러나면 경찰이 신분과 상관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의 중국 독립왕국에서는 법이 무력화됩니다. 탕징이 7번 신고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이 멈추는 순간 폭력은 그 자리에서 국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규범이 무시될 때 침공이 어떻게 일상이 되는지와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아이는 독립된 생명이며
천부적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노예입니까? 머스크는 교육을 중시하고 심지어 학교를 직접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과학을 가르치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넘어 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시보는 반대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날개를 꺾습니다. 사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세뇌를 하고 심지어 친딸 중에서도 14살, 즉 14살로 국제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조차 학업을 중단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딸은 공부에도 쓸모없고 부자에게 시집과 출산 기계가 되는 게 정답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무급보모로 전락해 수많은 이복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순종만 필요로 하는 대량 생산 체계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복종일 때 학교는 병영으로 변하고 아이는 병사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겠다는 러시아의 목표가 결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찢어놓는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목에서 장펑 선생은 젊은 시절 광저우의 돼지 사육장으로 내려가 노동 처벌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갓 태어난 새끼 돼지의 꼬리를 낫으로 잘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꼬리를 흔들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도 있고 좁은 우리에 가두면 서로 꼬리를 물어뜯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 돼지들이 꼬리를 그대로 갖고 있더군요. 미국 사람들은 돼지가 서로 물지 않게 하려면 꼬리를 자를 게 아니라 넓고 깨끗한 공간을 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인간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철학은 분명합니다. 머스크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랄 공간을 넓히려 합니다. 쉬보는 통치를 쉽게 하려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절단합니다. 좁은 우리에 맞추기 위해 생명을 훼손하는 논리, 그건 전쟁에서 안전을 위해라며 도시를 폭격하는 궤변과도 닮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늘어놓는 명분이 결국 사람의 삶을 찢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6번째 이야기, 미국의 법이 괴물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쉬보와 머스크를 비교해 사고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질문이 남습니다. 왜 미국처럼 법이 엄격한 나라에서 쉬보 같은 인물이 오래 움직일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의 정의가 완전히 눈먼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던 한 판사인 에이미 푸먼이 대리 임신 관련 서류들에서 쉬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화상신문 과정에서 쉬보는 오히려 냉혹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부모들이 돌보고 있는 신생아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태연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아들 20명, 심지어 5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들인가? 그의 머릿속 봉건 사고에서는 아들이 딸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잇고 제국을 관리할 남자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충격을 받았고 이것은 양육이 아니라 상품 생산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쉬보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막히면 다른 주로 옮기거나 더 느슨한 관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법의 빈틈은 지도 앱처럼 찾을 수 있고 양심의 빈틈은 더 쉽게 찾는 법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규범의 빈틈을 찾아 침공을 정당화하고 책임의 빈틈으로 빠져나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회색지대 전술처럼 말입니다. 쉬보의 망상은 더 나아가 자기 아이들이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아이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황제 유전자와 머스크의 기술 유전자를 결합하면 지구를 지배할 초인 종족이 탄생한다는 식입니다. 문명 국가의 법과 기술을 이용해 병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망상. 그것은 전쟁을 일으킨 뒤에도 문명 수호를 외치며 파괴를 합리화하는 정권의 자기 기만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왕후 2위와 현대판 화친 외교의 음모. 쉬보가 예외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빙산의 일각일 뿐 중국 초부 유층 사이에 퍼지는 기괴한 흐름의 대표 사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다른 인물을 거론했습니다. 왕후 2위, 한 교육기업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입니다. 시보가 아들 집착이라면 왕후 2위는 더 교묘한 야망을 품습니다. 그는 딸 20명을 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딸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 가장 뛰어난 박사, 천재적 여성음악가 등으로부터 난자를 얻어 자신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려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목적은 완벽한 상품 같은 딸들을 만들어 21세기판 화친 외교, 즉 정치적 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 딸들이 막대한 자산과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갖추면 각국 정상, 권력 정치인, 재벌 가문의 시집본의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시보에게 아들은 채굴할 인력 자원이고 왕후 2위에게 딸은 고급 외교 선물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사고는 전국 시대나 썩은 봉건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인간이 바둑판의 말처럼 쓰이는 시대, 그것이 전쟁으로 확대되면 국가 단위의 비극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말처럼 움직이게 하려 하다가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기업인 수준을 넘어 중공 상층부로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 외교부장 친강의 추락을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대리 임신을 통해 혼외자를 두었다는 문제가 그 몰락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서구의 자유와 기술을 이용해 미국 시민 아이를 만들고 다시 중국으로 데려가 가족 권력의 인질이자 도구로 쓰는 흐름, 이것이 이른바 붉은 괴물 계층의 탄생입니다. 8번째 이야기, 애굽의 가면과 극단적 유물론의 파괴. 그렇다면 왜 시보와 왕후 2위 같은 인물들이 중공의 강력한 통제 아래서도 오래 활개칠 수 있었을까요? 사회주의 도덕을 떠들어대는 체제가 왜 이런 타락을 묵인할까요? 답은 시보가 능숙하게 쓴 애굽의 가면에 있습니다. SNS에서 주주라는 이름으로 시보는 애굽의 갑옷을 두껍게 걸쳤습니다. 그는 여성주의를 공격하고 자유주의 지식인을 모욕하며 체제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전랑의 얼굴로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붉은 건달들의 생존술입니다. 정치적 줄만 제대로 서면 사생활의 타락과 도덕의 붕괴, 심지어 법 위반까지도 눈감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은 면죄부가 되고 부는 범죄의 방패가 됩니다.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조국이라는 말 한마디로 침공을 정당화하고 반대 목소리를 비애굽으로 몰아 침묵시키는 방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반복해온 레퍼토리입니다. 더 깊게 보면은 시보 현상은 극단적 유물론 사회의 필연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폭압적 통치 아래 신앙과 전통 가치가 붕괴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만 믿게 됩니다. 권력과 돈. 그들은 돈으로 불멸을 사고 기술로 신의 역할을 흉내내려 합니다. 시보는 불멸의 가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가 만든 것은 사랑이 결여된 공허한 생명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작은 왕국으로 만들었고 그 통치 방식은 중공이 국가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폭력, 세뇌,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시선. 그는 아이들을 후계자라고 부르지만 실은 가문의 인력 광물로 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인간적 결핍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뒤틀린 버전의 아버지가 되어 유산을 놓고 서로 물어뜯는 짐승 같은 경쟁으로 내몰릴까요? 전쟁이 다음 세대의 정신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겪는 상실과 트라우마를 보면 이 질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 지옥에서 온 경고. 시청자 여러분, 시보의 이야기는 재미로 소비할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뒤틀린 금권 사회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명 같은 경고입니다. 머리를 밀고 공포 속에서 아빠를 합창하는 아이들에서 우리는 제국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봅니다. 과거 홍위병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를 공격하도록 길들여졌던 장면처럼 사랑과 인본 교육이 결여된 아이들은 자라서 사회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쉬보는 벽이 무너질 정도로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거대한 허무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해 죽음을 이기려 하지만 그가 남기는 것은 혐오와 무고한 피해자들입니다.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수록 도덕과 선량함은 인간이 야만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선량함의 불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같은 자들의 뒤틀린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게 두지 마십시오. 돈은 정자도 사고 난자도 사고 대리 임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아빠라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탱크와 미사일로는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존엄과 자유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리 폭력을 휘둘러도 결국 얻는 것은 증오와 파멸뿐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야만을 조롱하듯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질서 분석실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질서 분석실은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전재현 인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